저의 터닝 포인트는 열등감과 분노였어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내가 다른 걸 하면 우리 가족들, 내 주변들이 불편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가 터닝 포인트라서 저도 강의안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오랜만에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주셨던 대표님들, 강사님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 많으셔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오늘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많은 좀 호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인생을 저는 1막과 2막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더 좋은 인생 3막, 4막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 1막 가난의 저주, 컴포트 존이라는 주제로 좀 정해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살던 앨범을 오랜만에 좀 꺼내봤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뒤에 쌀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25년 정도 했던 쌀가게예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쌀가게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일터이자 저희의 집이었던 거죠. 요 전에는 더 힘들게 살았어요. 지하실에 살았는데 요즘처럼 반지하가 아니고 진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실이었어요. 그 계단이 거의 90도여서 맨날 형이랑 내려가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깊으셨거든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하나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우리 집과 친구 집은 다를까? 왜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고 씻는 곳이 밖에 있을까? 뜨거운 물이 왜 안 나와서 물을 끓여서 겨울에 씻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빌라에만 살아도 굉장히 잘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에 살던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난하게 살다가 잘된 그런 뻔한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돈에 대한 방향과 시각을 잘 갖고 계시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돈에 대한 이런 욕구가 깊었던 부모님 덕분에 고등학교쯤에 어머니가 다가구 투자를 하셔가지고 전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자금 대출 없이 3년제 대학교를 가서 방사선학과를 졸업해서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이제 CT, MRI 이런 걸 촬영하는 직업이었고요. 당시에 월급이 15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12시간 6번씩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당직을 서야 되는, 그거 포함해서 15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부모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제가 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형이랑 저랑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형이 일본에 한 6,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3시간밖에 살 수 없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때 정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3시간 뒤에 돌아가시진 않고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정도 버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좀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원래 은퇴할 나이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간에 근무를 하면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간으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야간 일을 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자립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버지한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냥 그만두세요. 저 이제 형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그만두셔도 돼요 라고 말을 했으면 마음속에 남아있었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죠. 아빠 지금 나이에 받아주는데 어딨어, 그냥 다녀,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기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무뎌지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긴 했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생겼죠. 지금부터 지금 생활보다는 좀 더 나아지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이 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평생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방사선사라는 직업만 했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내가 방사선사 말고 다른 걸 하면 우리 가족들, 내 주변들이 불편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가족과 지인들,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물어봤던, 내가 도전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단 한 명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경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대잖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대부분 안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나아가지 하게 못하는,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한번 껴안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터닝 포인트는 이 열등감과 분노였어요. 저는 이제 3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친구들보다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먼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4년제를 나오고 저보다 2년 뒤에 취직을 한 친구들이 저보다 앞서서 바로 급여가 더 2배 이상 버는 친구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나 많은 열등감을 느꼈어요. 저는 한 달에 6번씩 12시간이 넘는 그 응급실에서 치열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월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과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왜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죠. 내가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의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봤더니 잘 되고 있고 누군가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을 저는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것들. 동기부여에 막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책이며 뭐 영상이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뭐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중독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가 처지는 것 같으면 행크 TV 같은 거 켜가지고 다시 중독받고 그냥 약간 중독자 같은 느낌?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알아봤더니 생각이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라는 걸 달성하려면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일주일 뒤에 해야 할 일, 한 달 뒤에 해야 할 일, 1년 안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큰 목표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으로 10억을 벌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면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작은 도미노부터 쓰러뜨려야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뭐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대부분 돈 벌고 싶어서 이렇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나요? 돈은 사실 행복으로 가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징검다리인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아실현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가 진짜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오신 이유, 행크에 들어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어떤 게 내가 목표가 있어서 여기에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얘기해 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싸게 사서 가치를 부여해서 비싸게 판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반지하라고 해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비싼 매매가에 팔 수도 있고, 또는 1층인데 우리가 가치 부여를 하죠. 층간소음이 없어요.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집을 사러 왔을 때 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말로 가치 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요거는 이제 지중해 부자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여기에 존재하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치열하게 사는 데가 어딜까요? 대부분 다 하위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중간층에 있으나 밑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고,
상위층에 있으나 떨어지고 싶지 않고 또는 중간층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아예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안정된 상태로 사는 게 좋으니까. 세상은 어떤 모양인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동그랗죠. 만약에 이 이론이라면 이 하위층 사람들이 나눠 먹을 파이가 훨씬 많은 세상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실제 세상은 네모의 형태라는 거죠. 상위층이 대다수의 부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위층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될까?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서 나한테 스스로 돈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거죠. 저는 이 이론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온라인 전자상거래였어요.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전 세계 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제 소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장사를 한다고 하면 한계점이 있죠. 어느 정도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한계점을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스토어팜이었죠.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요건상 그걸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 성향도 이 아마존하고 맞았던 게 당시에는 아마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람들이 모르고 어려운 걸 하자 그런 뭔가 오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동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같이 운영했어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제가 소비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배송 처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가 1번의 선택지였고요. 물론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자본으로 가능한지 제가 그 당시에 가용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좀 판단을 했고 세 번째는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지를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품을 찾고 기획하고 판매하는 일은 어느 정도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라고만 하면 그 머리 아프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지금 방사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를 내가 원하잖아. 내가 뭔가 다른 돈을 원하고 뭔가 다른 생활을 원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했죠. 어떻게 보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거죠. 안전지대에서 나와야지만 뭔가 불편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만 내가 원했던 걸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이쪽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에는 그 당시에 전세금을 내고 혼수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러니까 실제로 거의 0원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기 자본금은 제가 의료인 대출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금리가 3.8%였나?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월급이 작아서 대출이 이 정도밖에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대출이란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대출이란 거는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이 망한 사람들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게 무섭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100만 원씩 갚으면 내가 망해도 7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저를 객관화 해보니까 당시에 자본금은 없었고 절실함과 실행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아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6년 전에 창업할 때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제품 만들 때 노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제품을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제조사에 보내가지고 만들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식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었죠? 절실함과 끈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어로 된 영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하는지 이런 거를 수백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아예 외워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를 껴안기로 하고 6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창업을 해서 계속 지금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최근에 입점한 일본 아마존은 현재 22억
연매출을 달성했고, 미국은 이제 6억 9천의 매출을 달성해서 29억 약간 넘는 그런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지금은 아닌데 잠깐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달성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매출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온라인 하시는 대표님들은 연에 수백억씩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으로 오시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이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잘 됐으면 너무나 좋았겠죠. 위기는 없었을까라고 보면 코로나가 있었어요. 이상한데?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해당 지역의 제조사를 아예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4개월 동안 저는 제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진짜로 공황장애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근데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시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 4개월을 견디니까 정말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도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라인 사업하면 다 돈 벌겠네.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사업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물건 올려서 그냥 단순하게 돈 받고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사업도 장소만 다른 것이지 사람이 사는 건 동일한 거거든요. 사람을 설득시켜서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하는 일은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사업 중에 하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회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 벌었대 온라인에서, 나도 해볼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면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왔던 과정들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돈이나 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 부자의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곡차곡 현금 흐름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10만 원을 벌어봐야 50만 원을 벌 수 있고, 50만 원을 벌어야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 노동소득에서 지금 투자소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노동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내가 벌 수 있는 상한선. 그래서 반드시 돈맥경화가 와요. 투자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소득의 상한선이 없는, 지붕이 없는 사업소득을 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소득에서 온라인 사업을 한 거고, 다른 분들은 또 오프라인 사업이나 무인 창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중간에 이 사업 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받쳐준 상태에서 투자 소득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노동 소득을 쌓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 소득에서 투자 소득으로 넘어가는 건 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차근차근 잘 밟아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 1개, 2개 파는 일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현금 흐름을 마련해 나갔고, 그 돈을 이제 한 번의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정말 그 뜨거운 여름 때 비축을 잘 해두지 않으면 그 기나긴 겨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외골수였어요. 내가 돈 버는 일은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서 좀 더 돈을 벌어들이는 퍼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제 사업이 5년 뒤에 망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20년간 해서 벌 돈을 5년이나 10년 안에 끊는다면 나머지 10년은 굉장히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 커질 것 같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온라인화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그걸 조금 더 빠르게 당긴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하시는 핸드폰에 어떤 어플이 있으세요? 대부분 요 정도는 있으시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온라인이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이제 온라인을 모르면 사실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가게를 찾아보고 오죠. 그래서 온라인에 존재감이 없으면 사람들을 데려오는 물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계속 나랑은 다른 것이라고 배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도태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레드오션인 것 같아 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실제로 레드오션 맞습니다. 근데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이 있나요? 사실 부동산도 다 포화됐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만드는 그 사고와 힘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치로 비교해보면 아마존의 고객은 3억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1%가 안 됩니다. 그만큼 여전히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보다 실제적인 그 수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경매 뭐 어렵다, 안 된다 해도 거기서 낙찰을 받고 실제 수익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보면 어떠세요? 야, 치킨집은 이제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좀 다른데요. 이 치킨집이 이렇게 많아도 이 안에서 차별화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케이스도 많죠. 예를 들면 60개 치킨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매일 60마리만 튀겨서 되게 깨끗하다.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다 60마리 튀기면 새 기름으로 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을 가치 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걸로 그렇게 이 브랜드는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팔려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요. 누구나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매일 쿠팡에서 물건만 사지 마시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보면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에서 판매자의 시각으로 바뀌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지 말고 요거를 팔아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항상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나 나중에 할게, 좀 여유 되면, 뭐 정리되면, 이거 강의 더 듣고 나면 이거 해볼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죠. 근데 사실 그 좋은 시기가 언제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좀 더 좋은 시장 될 때 해야지. 사실 그때까지 그게 기다려주지 않죠. 경쟁자들은 항상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만 해도 1%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비유를 해보자면 직장인이면서 행크에 가입을 하셨고 경매 강의를 들어서 입찰까지 해본 사람이 주변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그것만 해도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낙찰까지 받아본다면 좀 더 많은 높은 상위의 레벨로 가겠죠. 시작만 해도 1%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실행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뭔가 배우셨다면 당장 내일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너무 큰 목표를 잡으시니까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작게 목표를 쪼개서 어제보다 한 개만 더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복리로 키워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이 조금이나마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터닝포인트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그런 관점을 좀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JK님을 처음 뵀던 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행크TV에 나와서 소개를 해주실 때는요,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시면서 연매출 5억, 6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네. 근데 딱 지금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년 사이에 매출이 지금 5배가 되셨고요. 이제는 그냥 온라인 셀러가 아니라 온라인 기업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JK님이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비밀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JK님 강의 들으면서요, 지금 JK님 그러면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처음에 했던 제품은 이제 반려동물 용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랑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관심사이기도 했고, 거기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생활 잡화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그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내 반려견에 대한 그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제 강아지한테 사용할 제품을 처음에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강아지는 있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는 물건을 보시면 내가 주로 많이 사는 제품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로 그 부분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크게 가치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건데 그 불편함은 사실 내가 소비자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해봤을 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소비자지만 동시에 판매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네네. 또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이키님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런 뭔가 셀링을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하면 좋을까 할 때 이렇게 좀 주변 생활에 있는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국내에도 이제 잘 팔리는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이버나 쿠팡에 있듯이 그게 만약에 내가 아마존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라면 그게 미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죠.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강의에서도 좀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 매뉴얼적인 방법들은 어디에서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제품을 이해하고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그런 사고와 마케팅 능력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을 때 입찰기서를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먼저 그 제품을 잘 팔고 있고 그걸 먼저 한 선배들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배우려는 그런 방법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가 경매를 배울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권리 분석 어려울 것 같고 경매 입찰하는 거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한 번만 배워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뭐죠? 물건의 가치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잖아요. 아마존 셀링 아니면 뭐 온라인 마켓에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다 같은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은 한번 배우면 되는 거고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게 결국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즈님도 제품을 이해하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마음 비워내기님이 사업을 할 때 실제 제작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뭔가 이렇게 이미 있는 공산품이나 제품을 사서 그냥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제품 제작도 하시는지 이걸 좀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100%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작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워낙에 많은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있고 중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제조사랑 얘기를 나누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라인도 단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 물건이 아닌 위탁 배송으로 판매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잘 됐을 때 사입을 하거나 또는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결국은 이 셀러들이 종착지로 가고자 하는 데가 자기의 브랜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걸 한 거죠. 어려운 걸. 처음부터 매입을 처음부터 제작을 하신 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10개, 20개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개의, 한 종류의 제품만 가지고 아마존에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정형화된 이 단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해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맞는 아이템이나 제품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물론 이제 내가 팔고 싶은 제품도 있지만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실제 그 시장에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보는 방법을 좀 배우시는 게 좋고 그걸 통해서 그 수요를 어떤 식으로 제품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남들보다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건지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JK님도 지금 창업을 하실 때 그 대출을 받아서 7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보면 이렇게 작고 귀여운 돈으로 큰 수익률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게 모든 분들의 희망이잖아요. 최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적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원가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수익이나 매출도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금은 적게 넣고 싶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돈을 넣은 만큼 그만큼밖에 벌 수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투자금을 700이라고 하면 700에서 몇 억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 엄청난 재투자를 했어요. 버는 돈을 전부 다 다시 재고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수년을 겪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700만 원 가지고 야,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시 재투자했고 그 많은 시간을 견뎌서 이 정도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만 보고 와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JK님이 아마존 셀러로 지금 6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고객이나 사례 이런 것도 있으세요? 초반에 반려동물 용품 팔 때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 구조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네. 그 구조하시는 분이 샀는데 제품을 써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걸 좀 뭐 여러 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그냥 그 단체에다 제가 50개를 그냥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선물로요? 예, 그냥 한 박스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대신한 마케터가 된 네. 거죠. 아, 얘 진짜 동물을 진짜 생각하는 브랜드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사주면서 리뷰를 남기고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랭킹이 올라가고 매출이 상승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저는 병원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데 미국의 어떤 소비자가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남긴다라는 네. 그 과정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좀 더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네. 글로벌로 판매를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온라인 마켓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혹시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병행이 가능할까요? 왜냐면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이 사업만 운영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정도 절실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네. 그냥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특히나 아마존은 저희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이 소비자가 일어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저한테는 좀 더 원활한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투잡을 할 때 제가 가장 지금 후회스러운 게 조금 돈을 벌었을 때 바로 퇴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월급을 이 투잡이 뛰어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돈을 버는 그릇이 안 돼 있던 거죠. 채울 그릇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까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막 외제차를 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없던 수입이 막 생기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위기가 왔을 때 진짜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그게 저한테 큰 교훈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퇴사해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보면 뭐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료도 그냥 따로 내야 되고 뭐 저 맞아요. 진짜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업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써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직장 다니면서 그거를 영위할 수 없는 자기의 캐파라면 나와서도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은 해보시면 좋아요. 노동소득을 받으면서 네.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 과정을 좀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내가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다 이러면 내가 이런 마켓을 병행을 했을 때 이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에서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오면 좀 퇴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JK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요. 만약에 지금 300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다. 네. 그러면 300이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사실. 그러면 거기에 2배수는 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300이면 살 수는 있으니까 사업에서 600으로 벌면 300으로 나는 살고 그 300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00 버는 사람이 사업으로 300 벌어서 나오면 생활비 쓰고 가면 재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최소한 2배수는 돼야 돼요. 현장에서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다른 삶을 살면서 힘드셨다고 했나요? 그랬을 때 이제 부자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멘탈을 다시 다잡고 목표를 꾸준히 이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생각보다 잘 됐어요. 처음에. 물론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보다 그 운을 좀 더 가깝게 만들긴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200을 받던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평소에 제가 살던 생활 있잖아요. 네. 그거대로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써보자, 좀 더 써보자. 근데 그 과정 중에 즐거운 날도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다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은 되게 즐거웠는데 이런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지금 잘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독이 된 거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나 이거에서는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이거를 토대로 다음 걸 해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정하자. 코로나로 문을 이제 4개월 동안 제품을 못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잘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중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제조사를. 뭐 이런 노력들로 계속 버텨나갔던 거죠. 이거는 사업적인 거였고 멘탈적인 건 뭐였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악의 경우를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하루만. 딱 하루만. 내가 이거 싹 다 망했어. 그럼 나한테 지금 나한테 최악은 뭐지? 그냥 나 병원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안 돼봐. 나 병원 가서 돈 버는 거네? 그냥 요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때? 그러면 다 날려도 되지. 나 그냥 병원 가서 좀 더 한 1년 정도 다시 돈 모아서 다시 하면 되지. 할 줄 알잖아,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사고를 바꾸고 멘탈을 잡으니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어요. 네. 클레르님도 지금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오늘 JK님 얘기 들으면서요.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원래 동기부여 도파민 중독자였다. 네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우리가 많잖아요. 내가 뭔가 책을 읽고 잘할 수 있어. 나도 이제 힘을 낼 거야. 근데 정작 현실로 돌아가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오히려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JK님은 지금 그걸 극복하고 진짜 실행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네. 어떤 걸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 같으세요? 매일 일어나서 저는 동기부여 영상 먼저 보고 자기 전에 그 동기부여 책 무조건 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충족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기부여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번은 그 동기부여를 아예 배제해놓고 살아봤어요. 그게 없이도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나한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뭐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게 그냥 저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어떤 영상을 보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동력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명확한 저는 그 동기부여에 대한 목표를 딱 갖게 되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하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장 동력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가를 좀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여행 가서 뭐 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소리 안 들리는 공간에 앉아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기에 내가 원할 때마다 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사업적인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보상을 나한테 주자. 내가 이걸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나한테 이런 보상을 주자. 채찍과 당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조금씩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또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상 보시고 동기부여만 받지 마시고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내일 또 당장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행크라는 이 커뮤니티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 알게 되고 나서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스스로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혼자 사업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는 게. 근데 이 행크라는 단체 너무 좋잖아요. 나와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서 새벽까지 이런 돈에 대한 얘기를 해도 스스럼 없이 같이 대화를 맞아요. 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없어요. 많지 진짜.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안에서 다 같이 이런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행크에 가입하게 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떤 목표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는지 다시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예를 들면
뭐 경매를 갔을 때 3번, 4번 패차를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죠. 왜냐면 경매라는 것 자체를 나는 돈 벌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4번, 5번 패차를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루려는 목적 때문에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패차를 10번, 20번 해도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